고려대학교 프로그래밍 1 COS 101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저장 클래스와 연계 그리고 메모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C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5가지의 기억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장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자동, 레지스터, 정적 외부 연계, 정적 내부 연계, 정적 무연계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가 클래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클래스는 객체지향의 클래스는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5가지의 타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변수는 자동 변수일 수도 있고 레지스터 변수일 수도 있고 정적 외부 연계 변수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변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제들을 보면서 이제 각각 이들을 구분해서 이제 한 번씩은 사용해 볼 텐데요. 이런 저장 클래스들은 수명과 범위와 연계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명은 이 변수가 언제 생성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특징인데요. 자동이라 써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죠.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동으로 함수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자동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적이라 쓰여져 있는 클래스들은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생성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동안에는 동일한 위치에 계속 저장되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없어지는 그 범위를 나타냅니다. 즉 처음 할당되고 나서 전혀 변하지 않는, 메모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애들을 이제 정적이다 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 특징은 범위인데요. 블록으로 되어 있는 범위가 있고 파일로 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즉 이 변수들이 블록에만 영향을 끼치는지 또는 이 변수들이 파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블록은 여러분들 메인 함수의 경우에는 body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될 거고요. 또는 if문에 이제 실행되는 부분, 그리고 반복문에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블록에 해당됩니다. 파일 레벨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파일 레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계 특징은 대부분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적 외부 연계와 정적 내부 연계만 외부와 내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파일의 이 변수가 파일 밖에까지 영향을 끼치면 외부, 또는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면 내부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수명과 범위와 연계 특징에서 이런 저장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ding.c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이니까 자, 자동 변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지역 변수를 자동 변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x와 같은 것이 이제 자동 변수에 해당되고요. 형식 매개 변수 또한 이제 자동 변수에 해당됩니다. 즉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그때 생성되고 함수가 끝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자동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x에 3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출력을 하나 합니다. 바로 x의 값과 x의 주소를 한번 출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이 있습니다. 자, 블록이 있고 그 안에 x 변수가 다시 한번 재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류는 아닙니다. 이렇게 x란 변수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록 안에서 변수가 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변수가 재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는 바로 이 블록 안에서는 x라고 한다면 바로 블록 안에 있는 이 x 변수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대신 이 블록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x를 사용한다. 그러면 위에 있던 이 x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즉 자동으로 생성되는 변수들은 블록을 기준으로 생성됐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x라는 지역 변수도 마찬가지로 블록 안에서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 안에서만 이 x라는 이제 변수가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그 블록 안에 또 블록을 만들면 그 안에서 동일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x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자동 변수를 이제 가리키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x를 30으로 했다가 이 안에서는 x를 77, 그리고 이 밑에 반복문에서는 x 뿔뿔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사용되는 x는 위에 있는 이 x였죠. 그래서 30부터 시작을 해왔고 33이 되기 전까지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안에도 블록이 있는데요. 자, x는 100이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를 증가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문점을 이거가 되겠죠. x는 100입니다. x는 100인데 x의 값을 출력을 했을 때 만약에 이 x는 출력이 됐을 때 100, 101, 102로 이제 계속 증가될 것인가, 또는 x의 값은 항상 100일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x가 가진 값입니다. 처음에 x는 30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블록 안쪽에 있는 x는 77입니다. 그리고 블록 끝나고 x는 33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텐데요. 이 안에 있는 블록에서는 x는 10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터 블록에서는 x는 30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77, 그리고 그 블락이 끝나면 다시 30의 값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x 변수의 주소가 보이는데요. 80으로 끝나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77일 때는 74로 끝나는 그 주소에 저장이 되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80으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루프 안쪽에 있는 x의 값은 100일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변수의 주소는 위에 두 개의 주소와는 다른 68로 끝나는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반복되는 동안 매번 101로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룹이 끝났을 때 x는 34의 값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는 포시.99.c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도 앞선 예제와 비슷하게 블록 안에서 변수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입니다. 보게 되면 n이란 변수가 이제 계속 사용되는데요. 자, n의 처음에 이제 8이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포문에 이제 값을 초기화하는 부분에 n이란 변수가 한 번 더 정의가 됐고요. n은 1부터 이제 3까지 이제 증가되겠죠. 그리고 이제 n을 출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루프가 끝난 다음에도 n을 한번 출력할 거고요. 자, 이 안에도 또 한 번 n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 포문의 정의 부분에 n 변수 하나 있고, 그리고 이때는 어떤 변수가 사용될까요? 바로 이 포문 안에서 정의되었던 이 n 변수가 이때 사용되겠죠. 그러면 포문 돌면서 n은 1부터 3까지 계속 증가되면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한 번 n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즉, 이 사이에 있는 블럭과 그리고 포문이 나타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이 이제 서로 다른 영역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 n이 재정의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n 변수가 이제 출력하는데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결과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n은 8이었고요. 이제 포문 돌면서 이제 n이 1, 2로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때 n의 주소값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자, 포문이 끝난 다음에 n은 여전히 8이고 D8이라는 끝나는 그 주소가 되는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문은 이제 루프를 이제 돌게 될 텐데요. n은 1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한 번 더 정의됐으니까 이제 n은 6이 될 거고, 이 n과 이 n이 서로 다른 값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의 그 초기화 부분에 정의되었던 n은 이렇게 1, 2 이렇게 값이 잘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사용되었던 이 n이란 변수는 계속 6이란 값으로 잘 초기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 루프가 끝난 다음에 n은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제는 C 뿔뿔에서는 이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장자가 C이긴 한데 제가 이 확장자를 이제 CPP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게 되면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n이 이 포문 초기화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그 블록 안에서 한 번 더 n을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첩돼서 안 된다는 것이 있을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C에서는 되지만 C++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동 변수를 이제 봐왔는데요. 지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지스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지스터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동 변수 앞에 이제 레지스터라는 이제 키워드를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n이란 변수는 레지스터 변수로 이제 선언되게 됩니다. 레지스터 변수로 일부러 선언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n이란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되기보다는 CPU에 가장 가까운 레지스터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지스터로 선언하게 되면 그 포인터를 이제 만들 수가 없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포인터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p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p에 이제 n의 주소를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레지스트 변수에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계산한 연산자가 사용됐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 이유는 레지스터 변수는 램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주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기보다는 CPU 가까운 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주소를 이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변수로 사용되면 이 n이라는 값을 이제 CPU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빠르게 되지만 실제로 그 변수에 대한 주소는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제 변수의 유형은 이제 정적 무연계, 그리고 전적 외부 연계, 그리고 정적 내부 연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적 무연계는 이 표의 가장 아래에 있던 내용입니다. LOC state.c 예제를 보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static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대칭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메인 함수가 있고요. 아래에 try static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메인 함수는 심플합니다. count라는 변수가 있고 총 3번 반복을 하고요. 그때 try static이라는 함수를 이제 3번 호출하게 됩니다. 자, 3번 호출하는데 try static에는 paid라는 변수가 있고 sta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paid라는 그 변수를 증가시키고 stay라는 값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그 변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자동 변수는 그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try state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이 안에 있던 paid라는 변수가 이제 생성되는 것에 비해서 이 stay라는 변수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즉 여러분들이 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stay라는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이제 계속 유지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특성이 발견됩니다. 바로 스테이란 변수는 맨 처음에 생성되는 동시에 한번 초기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초기화가 안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한번 이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try state라는 함수가 호출되더라도 1이라는 값이 업데이트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 페이드 값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이제 출력을 했었죠. 하지만 후위 연산자니까 먼저 그 값이 먼저 사용됩니다. 그래서 페이드는 1이고 그리고 스테이도 1입니다. 자, 두 번째로 페이드라는 그 변수가 다시 한번 출력이 될 텐데요. 어차피 페이드는 지역 변수니까 맨 처음에 초기화되었던 1이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테이 값은 이렇게 2, 3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태틱 키워드로 생성된 변수는 그 생명 주기가 그 함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시작에 그리고 끝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초기화된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값이 사용되게 되면 기존에 증가되었던 값에다가 계속 더해져서 증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수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생명 주기가 프로그램의 시작 그리고 끝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적 외부 연계와 정적 내부 연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소스 코드가 아니라 두 파일을 동시에 보는 예제를 실행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b.c가 이제 추가로 이제 사용되게 될 텐데요. 먼저 파트 a.c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실행할 수 있게 main.c에다가 이제 복사할 거고요. 그리고 파트 b.c 예제를 여기 메인 함수 옆에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main.c하고 파트 b.c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파일이 이제 메인 함수 안에, 메인 프로젝트 안에 이제 포함되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main.c에 대한 기계도 만들어지게 되고 part.bac에 대한 이제 실행 파일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main.exe가 될 거고요. 그래서 main.exe에는 이 두 가지 소스 코드가 모두 다 들어가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0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이제 폴더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main.c하고 part b.c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컴파일 되면 이제 디버그 폴더에 기계어가 만들어지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main.object 파일과 part b.object 파일이 둘 다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만들었던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이제 기계어를 만들었는데요. main.c를 컴파일한 내용이 바로 main.object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part.c를 컴파일한 내용이 바로 part b.object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하게 되면 두 개의 기계어를 합쳐서 이제 main.exe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main.exe에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링커라고 불리우는 애가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링커라고 하는 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더 말할 여지가 있을 텐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기계어들을 합치고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들도 필요에 따라서 합쳐서 이제 이 함수가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링커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주는 게 링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ain.exe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닫고 main.c하고 이제 part b.c 이 두 가지 예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메인 함수가 있는 소스 코드에 report count와 accumulate 그리고 count라는 이러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는 이제 value라는 지역 변수와 이제 i라는 레지스터 변수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존재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존재하며가 되겠죠. 그리고 value가 사용자 입력한 값이 0보다 크다면 이제 카운트를 하나 이제 증가시키고 그리고 i라는 값 레지스터 value였던 그 i라는 값을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으로 초기화하고 그 값이 계속 감소시키면서 i가 0보다 클 때까지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이 입력했다면 3, 2, 1, 0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면서 이 accumulator에 그 값을 전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제 사용자부터 또 값을 입력받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report count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report count라는 함수는 여기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잘 보니까 accumulate라는 함수는 이 main.c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accumulate라는 함수는 어디에 있느냐? 얘는 바로 part b.c에 있습니다. 그래서 part b.c에 와보면 여기에 accumulate라는 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accumulate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3이라는 값을 입력했고 그리고 2라는 값 그리고 1이라는 값을 여기 전달하면 그 값을 계속 누적시켜서 서브 토탈이라는 곳에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accumulator 해갖고 k라는 값을 받으면 일단 서브 토탈은 0으로 초기화를 돼 있고요. 만약에 k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생각하진 않고요. k는 이제 0보다 클 테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지 봤더니 서브 토탈에 바로 k란 값을 이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토탈에도 바로 k란 값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 예제는 좀 임의적으로 만든 예제이지만 파일들 간의 함수와 변수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part b.c에 있는 accumulate라는 함수가 바로 main 함수 안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으며 그 main에 있는 이 count라는 변수는 part b.c에서 이제 출력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잘 뜯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번수와 함수의 범위 그리고 어떻게 다른 파일에서 사용하는지까지 한꺼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제 extern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externa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count라는 변수가 이 소스 코드 내에서 정의된 변수가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 정의된 변수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른 파일에 이미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art.b.c에 상단에 extern int count 즉 자료형하고 이제 변수명까지 써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컴파일 될 때 파일 단위로 됩니다. 즉 파트 B.C 그리고 main.c가 각각 컴파일 돼서 나중에 합쳐지게 될 텐데요. 파트 B.C가 컴파일 될 때 이렇게 count라는 변수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컴파일 에러가 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ccumulator라는 함수가 컴파일 되었을 때 이런 변수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단에 eastern 키워드를 넣어서 count 변수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도 자기 게 아닐 경우에는 eastern이라는 키워드를 써 넣는 줄 수 있는데요. 이 accumulator가 에도 이렇게 eastern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 앞에는 이제 eastern이라는 키워드를 써도 되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함수의 경우에는 종종 eastern이라는 키워드를 생략하고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실행했던 것과 이 프로그램 동작을 연관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3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는 2, 1, 0 이 순서대로 값을 입력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밸류에는 3이 들어있을 거고요. 이 안쪽에 있는 포문에 의해서 이 accumulator에는 3이 1이라는 값이 전달될 겁니다. 자, 그러면 accumulator의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그 서브토탈이라는 또는 토탈이라는 스태틱 변수에 3이 1이라는 값을 누적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토탈 값은 이제 6으로 이제 증가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입력했던 2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i 값은 처음에 2로 초기화 됐다가 이제 accumulator에 2, 1, 0의 형식으로 전달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는 value에 1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시작을 해왔고 1, 0의 값이 accumulate 함수에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입력하면 첫 번째 루프가 있었고요. 서브토탈, 즉 3이 2를 모두 더한 값은 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루프가 돌았고요. 서브토탈, 즉 2와 2를 더한 값은 3인 거고, 그리고 이 3을 6에다 더해서 토탈 9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을 넣으면 서브토탈은 1이고 이 1을 9에다 더해서 10이 돼서 그 결과가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총 3번 이제 실행되었다 라는 것을 출력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count라는 변수일 텐데요. 이 count라는 변수는 이 사용자의 입력은 몇 번 되었는지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값을 넣을 때마다 이 count 값은 증가되었는데요. 이 count라는 변수의 위치는 메인 함수의 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보다 더 위에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count라는 변수는 메인 함수도 접근할 수 있고 report count라는 함수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밖에 빼져 있는 변수를 이제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파일 내에 있는 이제 모든 함수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맨 마지막에 report 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때 상단에 정의되었던 이 count라는 변수를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전역 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static이라는 키워드와 그 의미가 동일하죠. static은 어땠었나요? static도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없어진 게 static이었죠. 자, 그런데 static은 하나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으면 이제 파트 B.C 예제를 봐야 되는데요. 파트 B.C에서는 이 토탈이라는 변수가 똑같은 전역 변수지만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추가로 static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가지는 의미는 이 파일 안에서만 이 변수를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count라는 변수는
그 메인에 있는 거지만 그냥 전역 변수였기 때문에 여기 이 파트 B.C에서도 쓸 수가 있었는데요. 파트 B.C에 있는 이 토탈이라는 변수는 main.C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려고 하더라도 이 토탈이라는 변수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컴파일돼서 실행될 때는 이 토탈이라는 변수를 이제 찾을 수 없다라는 이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이렇게 출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실행을 하면, 자, 이 토탈이라는 변수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제 디버깅 할 때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없는 외부 기호 토탈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토탈이라는 변수는 파트 B.C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태틱이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탈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파트 B.C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main.C에서는 저 토탈이라는 변수를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덮치면 전역 변수와 다르게 그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특징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스 코드를 원래대로 이제 고칠 거고요. 이제 파트 B.C에 와서 좀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accumulate가 됐을 때 이 코드에서는 약간의 기능을 더 넣었습니다. 바로 입력으로 들어온 K가 0보다 작게 되면 서브 토탈의 값을 이제 0으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브 토탈도 보면 스태틱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토탈이라는 값도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없어지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K가 0보다 크다면 계속 서브 토탈과 이제 토탈이 누적이 되겠죠. 다만 K가 0이란 값이 들어왔을 때는 서브 토탈을 0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토탈에 대해서는 0으로 만들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토탈에는 계속해서 누적된 값이 이제 저장이 될 거고, 서브 토탈은 이 main 함수에서 이 accumulator에 0이 입력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저장되었던 토탈이 0으로 초기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쭉 보면서 한번 이번에는 차례대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report count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나타납니다. report count 함수는 이 main.c 안에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위에 선언한 거고요. 자, 밑에는 accumulate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이 accumulate라는 함수는 실제로는 파트 B.C에 있는 그 함수인데요. 이 main.C에서 이 accumulat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지 않게 된다면 main.C를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겁니다. 자, 이때 이 함수 앞에 eastern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라는 것에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count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이제 분리해 오며 main.C에 있는 모든 함수에서 이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 들어가 보면 이 count 값을 증가시키는 걸 볼 수 있고, 사용자가 3이란 값을 입력하면 accumulate 3, 2, 1, 0을 호출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0이란 값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할 거고요. 0을 입력하면 이 조건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서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report 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해 줄 텐데요. 지금까지 루프가 몇 번 출력되었는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accumulate 함수가 있는 파트 B.C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accumulate 함수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0보다 값이 적을 때 지금까지 몇 번의 루프가 있었는지
몇 번째 루프인지, 그리고 이제 서브 토탈과 이제 토탈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이 카운트란 변수는 이 파트 B.C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바로 main.C에 있던 변수였죠. 그래서 상단에 이 카운트란 변수는 main.C에 있는 변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턴이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제 토탈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 앞에는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탈이라는 변수는 main.C에서는 이제 쓸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제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역 변수처럼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 변수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생명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아래에는 이제 accumulate라는 함수가 있고요.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함수의 정의가 있습니다. accumulate 함수 안에서는 서브토탈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변수조차도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토탈이라는 변수도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수의 생명 주기는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 그리고 끝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 변수의 범위도 이 파일 안으로 한정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서브토탈은 블럭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서브토탈이라는 변수는 이 함수 밖에서는 이제 액세스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ccumulate에서는 k 값에 따라서 이제 출력하거나 이제 값을 누적하거나 할 텐데요. k가 0이 되면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브토탈은 0으로 초기화시켜서 누적된 값을, 즉 한 번의 포문이 끝났을 때 그때 서브토탈은 이제 0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k가 0보다 크게 되면 서브토탈과 이제 토탈을 이제 값을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의 저장 클래스에 대해서 이 표와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이제 자동, 레지스터, 정적 무연계, 정적 외부 연계, 정적 내부 연계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자동 변수의 경우에는 함수를 생성할 때, 함수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생성됐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수 앞에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그러면 이 변수는 메인 메모리보다는 이제 레지스터라는 곳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지스터는 아주 속도가 빠른 곳이므로 실행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대신 그 변수의 주소는 메인 메모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졌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적 무연계 변수인데요. 정적 무연계 변수는 바로 함수 내에서 스태틱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가 바로 정적 무연계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적 무연계 변수의 경우에는 이제 수명은 정적이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끝났을 때 없어지게 된다 라는 거고요. 범위는 그 블록 안에서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정적 외부 연계와 정적 내부 연계인데요. 정적 외부 연계 변수의 경우에는 이제 수명은 이제 정적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이제 파일 안에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연계는 그 파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언하면 되나요? 바로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메인 함수 밖에 있었던 그런 카운트 함수 같은 게 바로 정적 외부 연계 변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모든 함수들 바깥에 이제 넣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정적 외부 연계 함수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변수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그 변수의 범위는 이제 파일뿐만으로 한정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외부로 연계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가 다른 파일에서 액세스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변수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더 붙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난수 함수와 정적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를 포함해서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C 언어도 이제 난수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난수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함수를 외부에 공유하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R 드라이브 0.c 이 예제가 바로 이제 메인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rand 0.c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난수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 이것을 main.c하고 같은 위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 rand 0.c도 이제 같이 컴파일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임의로 생성된 5개의 숫자를 이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16838부터 시작을 해왔고 31051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닫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난수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만든 함수는 완벽한 난수 함수는 아니겠죠. 왜냐면 매번 실행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은 숫자들의 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식으로 난수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는 이제 count라는 지역 변수가 있는데요. 총 5번 숫자를 출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동안 뭘 하냐면 바로 land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land형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land형의 리턴형을 이제 printf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단에 보게 되면 이 land형이라는 함수는 이 파일 내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 정의됐다는 의미로 eastern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and형은 바로 여기 R 드라이브 0.c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R 드라이브 0.c는 메인 함수에 복사된 내용이고 land 0.c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land 0.c에 가보면 이제 land 함수가 있습니다. 그 land 함수의 이 정의 부분이 그 main.c에 복사되고 앞에 이렇게 eastern 키워드를 덧붙여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메인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land 0.c를 보게 되면 이 land 0.c는 land 0이라는 함수는 매번 이제 새로운 이제 랜덤한 값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 next라는 변수를 이용합니다. 이 next라는 변수는 처음에 1이라는 값으로 이제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 랜덤한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next에다가 보게 되면 좀 꽤 큰 숫자를 곱합니다. 거기에다가 1, 2, 3, 4, 5를 더하고요. 그거를 32,768로 나눈 나머지 결과를 이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의 경우에는 2의 15승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land 0이라는 함수는 뭐 숏 자료형에 적합한 크기의 랜덤한 값을 이제 리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볼만한 것은 바로 이 next에다가 곱하고 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next를 이용해서 곱하고 더하다 보니까 충분히 랜덤한 값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숫자는 이제 계속 커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 오버플로우 된 것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다음 랜덤한 수를 생성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unsigned long int
라는 자료형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next란 변수는 현재 파일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생명 주기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시작해갖고 이제 끝난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없어진다는 생명 주기가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이제 결정되는 것과 그리고 이 next란 변수는 이 파일 안에서만 이제 접근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next라는 값은 랜덤한 값을 만드는데 중요한 값이다 보니까 다른 파일에서 이 값을 수정할 수 없게 여기에 일부러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더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된 len0이라는 함수를 메인 함수는 이렇게 호출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무슨 문제였냐면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랜덤한 숫자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한 R 드라이브 1.c 예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함수에 정의된 len1과 slen1의 경우에는 여기 챕터 12장에 s&r.c 예제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 소스 코드를 메인 함수와 같은 위치에 놔두고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프로젝트 포함에 시키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건데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하이 디렉토리에서 사용된 이 C 파일도 동일한 디렉토리로, 즉 메인 함수에 있는 동일한 디렉토리를 모두 다 모아두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만 이렇게 프로젝트에 포함시켜도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변경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시드 값을 입력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랜덤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드 값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번 다른 숫자의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드 값을 넣게 된다면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패턴의 랜덤한 문자들이 나오는 것을 바로 시드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해결했는데요. 시드 값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rintf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시드 값을 저장하고요. 이 시드를 srand1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 srand1은 s&r.c에 들어있는 그런 함수인데요. 값 보니까 사용자가 전달한 그 시드 값을 그 next 값에다가 단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던 rand1이라는 함수는 앞서 봤던 rand0이라는 함수와 동일하므로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즉 srand1이라는 함수로 이 s&r에 있던 이 next란 값을 이제 초기화하는 용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뀌면 당연히 생성되는 랜덤 값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새로운 랜덤한 숫자를 생성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드 값을 매번 또 랜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현재 시간을 시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1분 1초 그리고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자면 프로그램을 실행되는 순간이 매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드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이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이제 현재 시간을 사용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이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야 되는데요. 바로 타임점 헤더를 이제 포함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시드 값에 어떤 것을 넣을 거냐면 바로 타임점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타임 함수를 이제 호출할 텐데요. 이 타임 함수를 호출할 때 여러분들이 넣을 값, 즉 0이라는 값을 넣게 된다면 현재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값을 s랜드에 넣어서 이제 초기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918 13897 보면 매번 다른 숫자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임 함수에 있는 현재 시간을 시드 값으로 사용한다면 매번 새로운 랜덤 값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사위 던지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던지기는 이제 주사위 명과 몇 번 던지는지 횟수를 지정하면 실제로 랜덤하게 주사위를 던지고 어떤 값이 나왔는지를 이제 리턴해주는 예제입니다. manydice.c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diceroll.header와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diceroll.header하고 C 파일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메인 함수와 이제 같은 디렉토리 위치로 바꿀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rand 0.c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게 되면 단지 프로젝트에서 제외만 되니까 프로젝트 여기서 삭제를 눌러서 이제 복사됐던 것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다시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 함수와 diceroll.c, 그 diceroll.header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에 이제 면을 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주사위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20개의 면을 가진 주사위도 가능하고요. 이 주사위를 만약에 한 번만 굴릴 거면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운 좋게도 그 20면의 주사위를 굴려갖고 20의 숫자를 얻었습니다. 자, 이 작업은 계속 반복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번 굴렸습니다. 자, 2번 굴렸는데 그 2개의 숫자를 더했더니 14가 된 겁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번에는 한 5번 굴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60일의 숫자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주사위의 개수를 입력하라, 몇 번 할 건지 입력하라 했는데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how many side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2 using two one-side dic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드가 한 개인 주사위를 굴렸을 때는 예기치 않은 문제도 발생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그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제 4개의 변수가 이제 눈에 띕니다. 다이스, 그리고 몇 번 던지는지,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상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몇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입력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이스를 입력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두 번째 다이스를 입력 받았을 때 이제 스캔F 한 결과 값이 1이 아니라면, 즉 정수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EOF 경우에는 이 while문을 이제 종료해 버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정수를 입력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입력됐던 내용을 이제 다 버립니다. 그 방법이 이제 개차를 이제 while문 돌면서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역/n이 나올 때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역/n이 맨 마지막에 있었을 테니까, 그죠? 사용자는 값을 입력했을 때 엔터를 넣어서 입력할 테니까 역/n이 맨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n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몇 개의 사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출력하고 여기서 컨티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게 되면 이 컨티뉴가 있었을 때 컨티뉴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아랫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이 while문, 제일 가까운 반복문이 while문이니까 while문의 처음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사이드 값을 입력하는 것부터 받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다이스가 이제 숫자가 아닌 것이 입력되었을 때 이제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다이스까지 잘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롤앤 다이스라는 함수를 실행할 텐데요. 이 롤앤 다이스에서 이제 주사위의 그 면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롤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력을 하고 이제 반복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롤앤 다이스 함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정의로 이동 F12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롤앤 다이스 함수로 왔는데요. 이 롤앤 다이스 함수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만약에 사이드가 2보다 작다면 사이드는 적어도 2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 그냥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이제 그 뭐랄까 리턴을 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이스가 그러니까 주사위의 개수가 이제 1보다 작다면 적어도 이제 하나의 주사위는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되어 있죠. 즉 이 롤앤 다이스라는 함수는 다이스와 사이드가 어떤 것이 이제 잘못 입력되었는지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값으로서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이드가 잘못되면 마이너스 2, 다이스를 잘못 입력했으면 마이너스 2를 입력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이드하고 다이스가 잘 입력됐다면 이제 포문을 돌 텐데요. 이제 다이스의 개수만큼 이제 주사위를 이제 굴리는데 이 롤m이라는 이 함수의 경우에는 면을 지정해 주면 랜덤하게 주사위에 굴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에 그걸 누적해서 이제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롤m이라는 함수를 이제 살펴보러 이제 위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바로 랜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랜드 함수는 그 시연에서 제공되는 이제 랜덤한 값을 이제 얻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랜드 함수의 결과값으로는 이제 인트 값이 나오는데요. 이 랜드 함수의 정의에 가서 맥스 값이 어떤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정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내에서 이 랜덤 함수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랜덤 함수의 맥스 값이 어떤 값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제 신유진수의 값이니까 이것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신유진수로 바꾸고요. 헥스를 눌러서 7ff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ff는 시침법으로는 32767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익숙한 값인데요. 여러분들이 랜드 0 함수를 직접 만들었을 때 그때 나눴던 나머지 값도 이 값이었죠. 즉 랜드 함수는 여러분들이 앞서 만들었던 함수와 동일하게 최대값으로서 32767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롤앤 다이스로 이제 다시 와서 자, 이 코드를 다시 보면요. 결국에는 랜드 함수는 이제 양의 정수값을 리턴할 텐데요. 그것을 이제 사이드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6을 사이드로 이제 6을 지정했다고 한다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0부터 5까지의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 사이드는 주사위의 루는 1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2를 더해주게 되면 이 롤 값은 1부터 6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롤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게 바로 롤m이라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이 로램을 사용하는 로렌 다이스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사용해서 이제 다이스하고 사이드를 지정해 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리턴해 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다이스하고 사이드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값을 입력했으면 마이너스 값이 출력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할당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이제 프리 함수에 대해서 이제 배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이나믹 어레이.c하고 where.c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어레이.c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어레이.c는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숫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자가 이제 몇 개의 숫자를 입력할지 모를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입력할 최대 숫자를 알고 있다면 메모리 그 크기만큼의 배열을 잡아두면 되겠죠. 하지만 그 크기를 모른다고 한다면 사용자한테 총 몇 개의 숫자를 입력할 건지 물어보고 그 숫자만큼의 공간을 이제 할당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변수가 저장될 공간을 동쪽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숫자를 입력할 건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총 3개의 숫자를 입력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1, 2, 3. 그러면 당신은 3개의 숫자를 입력했다. 이렇게 저장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사용자가 요구한 만큼의 크기를 만드는 것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0개 또는 10만 개의 숫자를 입력하겠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된다면 미리 여러분들이 10만 개의 실수를 저장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10만 개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적은 숫자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적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없애는 그런 방법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포인터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만큼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바로 주소로서 이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ptd, 이 더블에 대한 포인터에다가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한 만든 공간에 주소를 저장할 예정입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몇 개의 숫자 입력할 건지 물어보고 그것을 max라는 값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max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이상한 값을 입력했으면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올바르게 입력을 했다면 그 공간만큼 크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갈 것은 이제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한지 그 크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더블의 크기에다가 사용자가 몇 개의 더블이 필요한지 전달한 그 맥스 값을 곱해서 그 크기 공간만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제 더블의 포인터다라고 타입캐스팅을 해서 이제 ptd라는 이제 포인터에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즉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통해서 그 크기만큼 공간을 생성을 하고 그 주소를 이제 더블 포인터, 그러니까 더블에 대한 주소로서 타입캐스팅을 해서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그만한 메모리가 없거나 이제 할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결과가 이제 0의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0은 널이니까 만약에 포인터에 널이 저장되어 있으면 이제 실패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exit라는 함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바로 이제 종료시키는 함수인데요. 이제 exit failure라는 디파인된 값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exit를 할 때 0이란 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거고, 그 외의 값에는 이제 비정상적인 종료라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체제한테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요. exit failure가 어떤 값인지는 이제 여기에서 F11을 눌러서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1이 값이 이제 리턴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exit를 할 때 정상적인 종료일 경우에는 exit 0 또는 이 exit failure 근처에 exit success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값을 리턴하거나 또는 0의 값을 리턴하게 되고요. 만약 실패했으면 이처럼 1 또는 이 값을 리턴하면 운영체제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값을 입력하라 라고 하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이제 max가 될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반복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i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것은 이제 플로팅 값이니까, 더블 값이니까, 그래서 이 lf를 이용해서 입력받고요. 자, ptd가 이제 포인터였죠. 그래서 이 포인터 주소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원소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현재 0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맨 처음에 scanf에 전달하겠죠. 그러면 사용자한테 w0 값을 받아서 첫 번째 주소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i는 증가될 테니까 어떻게 될까요? ptd하고 이제 주소 인덱스 써갖고 1의 원소, 그러니까 1의 인덱스를 가지는 원소까지가 현재 지금 이렇게 반전된 부분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앰퍼샌드가 있으니까 그 주소, 배열의 원소에 대한 주소가 이제 스캔F에 전달되겠죠. 자, 이처럼 해서 사용자로부터 그 배열의 원소의 주소를 넘김으로써 원소를 이제 스캔F가 이제 채워 넣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을 입력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넘버만큼 여기에서 보게 되면 i 값, 증가된 i의 값을 바로 넘버에 저장을 합니다. 자, 넘버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폼을 돌면서 이제 입력된 원소의 개수만큼 이제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i 인덱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주소 연산을 해서 이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고 7단위가 되게 되면, 즉 7개의 원소를 이제 출력하게 되면 엔터를 한 번씩 넣어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숫자를 입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숫자를 입력할 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7개의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 8개짜리는 이렇게 출력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만큼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는 실제로 몇 바이트만큼 공간을 만들 것인지 입력을 받기 때문에 그 크기를 계산해서 이제 넘겨주고요. 그러면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그 공간이 이제 다시 할당되지 않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 넘겨받은 주소를 이용해갖고 여러분들은 잘 쓰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주소를 풀이해 주셔야 됩니다. 풀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주소 공간을 이제 다른 함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할당을 했는데 프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공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계속 작동되는 동안에 그 메모리를 계속해서 이제 차지하게 되고, 어느 순간 사용한 메모리가 더 없어지게 되면 컴퓨터가 이제 엄청나게 느려지게 되니까,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으면 이렇게 잘 풀이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이제 where.c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here.c는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될 때 어떤 공간을 쓰는지 한번 주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예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다양한 자료형의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역 변수인 static store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캐릭터 포인터인데 바로 이제 문자열 상수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죠. 그렇다면 이 pcg, 그리고 이제 자동 변수, 그리고 자동 변수인데 바로 이제 캐릭터의 배열인 거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 플러스 1 해서 이제 생성된 이제 오토 스트링이라는 변수는 또 있고요. 그리고 정수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스트링에 대한 포인터를 이제 담을 그런 공간 주소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 정수에는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통해서 정수의 크기만큼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정수의 포인터로서 타입캐스팅을 해서 이제 PI에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쓰게 되면 항상 그 결과값을 이제 해당 타입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메모리 올로케이션의 결과는 보이드 포인터가 리턴됩니다. 즉 공간은 만들었는데 그 공간에 해당되는 자료형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리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메모리만 이제 선점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변수에 넣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입으로 이렇게 타입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면 여기 커서 갖다 대고 보게 되면 보이드 포인터형이 리턴된다는 것이 이제 주소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I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PI 주소를 이용해서 본체에 접근해서 값을 넣는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던 PCL에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저장할 텐데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여러분들은 그 안에다가 다이나믹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문자열 플러스 2를 저장해야 되겠죠. 실제로 문자열이라면 널문자까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열에 대한 길이를 계산하고요. 거기다가 널문자 저장돼야 될 공간까지 플러스 2를 해서 그 크기를 메모리 올로케이션에 넘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것은 이 크기 플러스 1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 주소가 나올 텐데요. 이제 그것을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서 이제 PCL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서 배웠던 문자열 카피 함수를 이용해 갖고 이 문자열을 이제 해당 주소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PCL에는 다이나믹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이제 다 해보는 건데요. 이제 스태틱 스토어는 상단에 있던 일반 전역 변수였고요. 오토 스토어는 여기 자동 변수였죠. 그리고 PI는 바로 이 포인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주소를 그냥 출력도 하고 그 포인터 가지고 있는 값도 출력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PCG가 있는데 PCG는 여기 있는 문자열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상수 주소와 그 문자열 상수 값도 출력하고 오토 스트링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PCL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열 상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썼을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것을 프로그램 내부에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소를 이제 출력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PI하고 PCL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출력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해보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009로 시작하는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013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가 있고 014로 시작하는 주소를 가지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영영구로 시작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틱한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엽 변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영구로 시작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링 리트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자열 상수 그 전엽 변수에서 이제 스트링 리트럴을 썼을 때 그때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printf에서 직접 이제 문자열을 넣었을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코드상에서 이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주소를 넘겨주는 형태가 될 텐데요. 걔네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앞부분에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토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변수에 이제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13으로 시작하는 이제 주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에 이제 오토 스트링도 있긴 했었는, 오토차 이제 어레이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그 문자를 가지고 그 문자의 크기만큼 지역 변수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 문자를 넣어줬던 거죠. 그렇죠. 오토차 어레이라는 값을 넣어줬던 거기 때문에 이 변수와 이 변수는 이제 동일한 주소로 이제 된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만든 것은 이제 014에 저장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014로 이제 저장된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운영 체제마다 다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오토스토어 기준으로 먼저 공간이 높은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 생성된 것들이 좀 더 작은 주소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즉 이제 이렇게 중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토스토어는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밑에 있는 이런 애들, 그렇죠? 여러분들 직접 메모리 공간을 만든 애들은 이렇게 가운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밑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게 되면 주소가 얘네들은 어떻게 됐나요? 88에서 B8이니까 더 커졌죠. 요건 어땠어요? 90에서 78이니까 더 작아졌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자라고 이렇게 아래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운영체제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눅스와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였다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아래와 위쪽에서 가운데를 향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의 클래스에 따라서 저장되는 곳이 새 특징은 운영체제마다 이제 약간 다르다, 또 많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 함수 하나를 더 소개시켜 주자면 바로 coloc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lloc 함수는 인자를 두 개를 받는 것,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건 뭐냐면 그 자료형의 크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의 경우에는 차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 오브라면 R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몇 개 있는지 형식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llo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얼록에서는 그냥 사이즈만 넘겨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 하나하나의 그 크기와 그리고 그것을 몇 개 만들지로 이제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곱해서 공간을 할당해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1장에 있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12장에 있는 내용은 좀 이제 적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학습하는 시간이 이제 11장이 이제 좀 더 이제 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기말고사 장소는 아직도 수배 중입니다. 다른 수업의 시험과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 먼저 공개할 텐데요. 바로 6월 22일 7시부터 이제 8시 30분까지입니다. 1분반부터 4분반까지 동시에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시험이 어려운 학생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명의 학생이 시험 시간이 이제 겹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른 교수님들과 얘기해서 사이트와 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